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비가 오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을비였다. 얇은 코트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 젖은 나무잎이 밟힐 때 나는 축축한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멀고 낮은 천둥 소리. 그 모든 것이 어둡고 무거운 어떤 전조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원 복도를 맴돌고 있었다. 그녀가 수술실에 들어간 후로 3시간이 지나 있었다. 그녀는 간신히 목숨을 붙잡고 있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살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 연인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내게 있어 그녀는 세상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다. 우리는 가난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생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정리했다.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집, 몇 안 되는 유산, 5년간 모아둔 통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아꼈던 소설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그 원고는 내가 3년을 바쳐 쓴 작품이었다. 내 인생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원고를 판 돈으로 그녀는 살아났다. 그녀는 내게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했다. 마치 죽음에서 돌아온 천사처럼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나 절대 당신 잊지 않을게. 그 말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 줄은 몰랐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그녀는 건강을 되찾아 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이유 없이 외출을 반복하고 나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그저 회복의 과정이겠거니 했다. 마음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살았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애써 이해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진실은 그런 감상적인 이해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처음 그 장면을 본 건 우연이었다. 거리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로. 그의 품에 안겨서 내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로. 그 순간 내 속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빗속에 서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워진 것처럼 나는 완전히 사라졌다. 뉴스엔 내 실종 보도가 나왔다. 사람들이 걱정했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찾는 인터뷰까지 했다. 그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죽음을 가장한 나의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다. 내 지갑과 신분증, 흔적들은 의도적으로 놓고 왔다. 강가 근처에 내 흔적만 남긴 채 나는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낯선 도시, 낯선 얼굴, 낯선 삶. 낯설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그리웠다. 감정 없이 살아가는 이 감각이.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장 잃고 싶지 않아 하는지,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파괴할 것이다. 내가 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와 마주한 것은 그녀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나는 성형을 하지 않았다. 그럴 돈도 의미도 없었다. 다만 몇 달 동안 체중이 줄었고 수염을 길렀으며 머리 모양을 바꿨고 말투도 일부러 어눌하게 바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감정을 지웠다. 그녀는 이제 중소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그가 그녀와 함께 있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버려졌을까? 혹은 이용당했을까?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 복수는 그보다 훨씬 길고 깊은 숨을 품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녀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가명을 썼고 일부러 평범한 경력과 학력을 썼다. 그리고 면접에서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날 채용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내가 없었다. 한때 자신의 생명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남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를 죽었다고 믿은 것이다. 그 믿음은 곧 내 칼날이 되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했다. 동료들과 어울렸고 사소한 일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태도, 약간의 무기력함. 그러나 안정적인 업무 성과는 그녀의 관심을 조금씩 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을 걸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의 조명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테이블 위에는 은은한 향초가 있었고 그녀는 고급스러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자신감 넘쳤고 눈빛에는 탐색하는 빛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했는지를 털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가족은 있으세요? 그녀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조금 머무시다가 말했다. 없어요. 가족 같은 사람은 있었는데 오래전에 떠났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좋은 사람? 당신이 그렇게 쉽게 죽였던 사람을.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깊이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미소를 단순한 동조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날부터 그녀에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애가 아니었다. 감정도 아니었다. 그저 접근이었다. 복수라는 단어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거리감을 필요로 한다. 완벽히 안심시켜야 한다. 모든 무기를 내려놓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칼날은 더욱 깊이 꽂힌다. 그녀는 어느새 내게 일상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늦은 회식 자리에서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기도 했다. 그녀의 무장해제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층 더 분노하게 했다. 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든 후 이용하고 버리고 죽음 앞에 세운 그녀는 지금도 나를 모른다. 아니, 죽였던 사람을 다시 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나는 그녀의 집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요즘 밤마다 남몰래 우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혹시 죄책감 때문일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이 버린 과거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용히 바로 곁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나는 그녀의 신용카드를 복사했고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했으며 그녀가 과거 숨기고 있던 비밀들을 하나하나 모아갔다. 그녀가 대학 시절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진들, 회사 자금을 잠깐 유용했던 전상이록, 상사의 지시를 왜곡하여 경쟁자를 몰아낸 정황들, 그녀의 모든 약점을 조용히 수집했다. 나는 이제 칼을 쥔 상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나는 자주 꿈을 꿨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꿈. 그녀가 병실에서 날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얼굴. 그 웃음.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복수가 전부였는데 왜 이리 마음이 어지럽지?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혹시 당신 예전에 날 아는 사람이었나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녀는 한참을 내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 속엔 의심과 확신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그녀의 방 안서랍에서 내 이름이 적힌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데도 계속 미안해하고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오래된 연습장 종이에 적혀 있었다. 송을 씨는 익숙했다. 조심스럽고 작고 마치 말끝을 삼키듯 눌러 쓴 글씨. 준호야, 이건 너에게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편지야. 첫 문장을 읽자마자 내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나를 부르던 그 이름으로 편지를 시작했다. 내 진짜 이름. 내가 세상에서 지운 이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사라진 게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복수로 이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편지는 그날로부터 2달 뒤에 쓰여진 것이었다. 내가 실종된 지 2달.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내 사진을 꺼내어 보았고 내가 돌아올까 기다리며 매일 혼자 말하듯 편지를 썼다. 너를 살리고도 나는 너를 버렸어. 그건 나 때문이었어. 아니, 내 약함 때문이었어.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도 나를 외면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불안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내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 편지 속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그녀와는 너무 달랐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내 손은 그녀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녀의 상색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녀가 숨기고 있던 약점을 외부에 흘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회사에서 불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상사들은 냉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그녀는 그렇게 직장에서 잘렸다.
조용히 소문처럼 퍼졌고 아무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외로워졌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사는 집 앞에서 술에 취했다. 술 기운에 겨우겨우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벽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썼다. 그날 밤 병원에서 널 지켜보던 사람 아직 살아있어. 보내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가렸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복수의 완성에 다가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변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도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일까?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음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녀는 사라졌다. 집도 비워졌고 전화번호도 정지되었다. SNS 계정은 삭제되어 있었고 회사에서도 그녀에 대해 입을 닫았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나는 불안했다. 복수는 끝났는가? 그녀가 도망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게임을 시작한 것인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내 집 우편함에 도착했다. 그 편지는 봉인도 없고 발신자도 없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복수는 네가 끝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 필체는 나 찍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너무 선명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복수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걸. 나는 복수를 통해 그녀를 부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더 깊이 부서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젠 나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겠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처음으로 내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다. 지친 눈, 말라버린 뺨, 쓴웃음을 짓는 입꼬리.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걸 시작했는지조차 희미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당신의 이야기 다음 주 출간됩니다. 그녀가 내 원고를 복원해 출판사에 보낸 것이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썼던 그 소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유산, 그걸 그녀가 살려낸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복수의 과정 속에서도 나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나는 무너졌다. 그제야 내가 진짜로 복수하고 싶었던 대상이 그녀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나 자신이었다. 출판 기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출판사 대표의 이메일을 받았다. 작가님의 요청입니다.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작가님, 나는 웃었다. 그 이름으로 다시 불릴 줄 몰랐다. 장소는 낡은 책방 한켠의 서점 카페였다. 밤 7시.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실내엔 재즈 음악이 잔잔히 흘렀다. 조명이 어둡고 따뜻했다. 바로 그날처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나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흰 셔츠 위로 얇은 목걸이가 걸쳐 있었고
송곳은 떨림 없이 컵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왔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당신이 그렇게 흔적을 남길 리 없잖아요. 가장 치밀했던 사람이 그렇게 어설픈 흔적을 남긴다는 건 날 보라는 신호였다는 거.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채용했지. 그땐 믿고 싶었어요. 당신이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거라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서 일부러 모든 걸 열어줬어요. 내 약점도, 비밀도, 감정도. 당신이 날 파괴하길 원한다면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질문했다. 왜? 미안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이 날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당신이 준 것들이 내가 인생에서 처음 받아본 무조건적인 것들이었다는 걸.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정말로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느낌이었다. 그 얼굴엔 죄책감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다. 무엇보다 후회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끝내자고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다 무너뜨렸듯 나도 이제 당신을 놓을게요. 더는 서로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아요. 이 책이 세상에 나가면 난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거예요.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오히려 침묵이 그날의 마지막 정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히, 조금은 가늘어진 걸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남겨진 책 한 권. 출판 직전의 교정본. 그 책의 제목은 살아있는 복수. 표지를 넘기니 맨 앞장에 송을 씨가 있었다. 당신이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나도 이 이야기로 당신을 다시 살리고 싶었어요. 나는 책을 천천히 덮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울컥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조용했고 빗방울이 코끝에 맺혔다. 나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켜고 셀프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건 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용히, 담담하게 복수의 과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무너졌으며, 그리고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돌려주는 것으로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도 그 감정을 말하고 싶다면 이 공간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음악도 없었다. 자막도 효과도 없었다. 그저 한 남자의 목소리와 정적만이 남았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내 인생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조용히 숨어 살았던 계정, 구독자 수 12명뿐이던 작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가자마자 수천 개의 조회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댓글들이 달렸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고 어떤 이는 내 고백에 울었다고 썼다. 심지어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혹시 살아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를 아는 것처럼. 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 세상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누군가의 감정에 자신을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떠난 걸까? 사라진다는 말 그대로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걸까? 나는 그녀의 흔적을 다시 추적했다. 메일, 주소, 사진, 마지막 출판 기록, IP, 택배 발송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철저히 스스로를 지웠다. 그 순간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내가 복수라 믿었던 이 여정은 어쩌면 그녀의 용서가 준비된 무대 위였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무대에서 분노만을 연기하다 퇴장해버린 존재였다는 걸. 그녀는 나보다 훨씬 먼저 나를 알고 있었고 내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예상했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서서히 무너뜨렸던 것이다. 나는 병원에 갔다. 몇 주 전부터 심장이 조이듯 답답했고 식은땀과 함께 한밤중에 깨는 날이 많아졌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권했고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의사는 내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호르몬 수치상 폐경기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남성에게도 폐경은 있습니다. 정확히는 남성 갱년기라고 부르죠. 나는 멍해졌다. 폐경. 그 단어가 내 인생에 들어설 줄은 몰랐다. 내 감정의 폭주, 내 통제 불능에 슬픔과 분노,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호르몬의 장난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복수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의 불균형, 기억의 왜곡, 집착과 망상. 그 모든 것이 나를 현실에서 끌어내려 허공에 띄웠고 나는 그 허공에서 소설처럼 살아버렸던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불 꺼진 방, 책상 위에 남겨진 책 한 권. 살아있는 복수. 나는 책장을 넘기다가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 작가의 말.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 끝내 당신이 나를 파괴하지 않길 바랐어요. 당신이 누구보다 깊게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나는 나 자신과 마주했다.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무너짐이 아닌 회복으로. 나는 다시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겪은 갱년기 이야기와 그로 인해 일어난 감정적 왜곡,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나는 복수라는 주제로 시작한 여정을 이제 치유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리 모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너무 오래 품고 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더 이상 내가 아닌 얼굴이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 감정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처럼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다. 뒤편에서 어렴풋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오르듯 어딘가 먼 데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괜찮아, 이제.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구독자는 1000명을 넘겼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왔다.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고백을 담고 있었다.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저도 내 감정이 너무 커져서 무너질 뻔했어요. 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드물지 않다. 단지 복수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드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무 일찍 실행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메일함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입니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나는 그 메일을 열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그저 내 손을 놓았을 뿐이고 나는 그 이후로 스스로를 놓아버렸죠. 그날 출판사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당신이 원한 건 나의 파괴가 아니라 당신이 받은 고통의 재현이라는 걸. 그래서 당신이 무너지길 바랐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 당신 눈에서 보인 건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눈물의 안도감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영상들 잘 보고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그 이야기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네요. 나는 이제 정말로 사라지려 해요. 남은 시간 동안 내 이름 없이 어디에도 흔적 없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건 이별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예요. 당신은 살아남았고 이젠 살아가야 할 시간이니까요. 안녕. 나는 메일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한밤중에 깨지도 않았고 심장도 조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내 안에서 정리되었다는 신호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산책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청명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녀와 처음 걸었던 그 공원의 벚꽃처럼. 나는 벤치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녀와 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려고. 처음 만났던 병실. 그녀가 울던 그날 밤. 나를 외면하던 날. 그리고 내가 사라졌던 그날부터. 다시 돌아와 복수를 시작했던 모든 시간들을. 글을 쓰면서 나는 알게 됐다. 복수란 대상이 사라져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건 내 안에 고여있던 상처의 이름이었고 그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다. 댓글 하나가 도착했다. 선생님, 혹시 다음 영상도 올라오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복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어두운 조명, 고요한 배경, 천천히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 그리고 카메라 앞에 앉은 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보다 더 오래 안고 가야 할 감정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감정과 화해하는 데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저는 증명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몰라도 이 공간에선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면엔 검은 배경에 흰 글씨 하나만 떠올랐다. 살아있는 복수는 끝났지만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다음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셔츠를 단정히 여몄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졌고 턱선은 다시 또렷해졌다. 무거웠던 어깨 위의 돌덩이는 없어진 듯 가벼웠고 심장도 마침내 평온했다. 나는 영상을 보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보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내 표정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한 인간이 시간을 지나 회복되었다는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다.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남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와 나 둘 다 살아남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내 메일함에 한 통의 새로운 제안이 도착했다. 한 다큐 제작사로부터였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 형식으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사적인 고백을 통해 공적인 치유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음미했다. 사적인 고백, 공적인 치유. 정확히 내가 이 채널을 통해 하고 싶던 말이었다. 나는 메일을 닫고 한동안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웃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문득 한 아이가 내 옆 벤치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머니에서 꺼낸 싸구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내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스치듯 화면을 훔쳐보았다. 살아있는 복수, 마지막 이야기. 그 화면에 내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장면을 보는 내 자신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고 그게 꼭 소설 속 인물처럼 느껴졌다.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이거 진짜예요? 나는 한참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야. 아이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말했다. 그래서 복수하고 나면 행복해져요? 나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웃지도 않았다. 아니,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다만 진실하게 만들 뿐이야.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새로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주인공도 없고 시간 배경도 없이 그저 한 문장부터 시작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되살리는 일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펜을 놓지 못했다. 이야기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복수의 시작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나를 위한 이야기였다. 며칠 후 내 채널은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힐링 콘텐츠로 추천되기 시작했고 나는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의 밤을 함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질문을 남겼고 그중 하나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선생님은 복수를 끝낸 지금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남겼다. 복수의 과정이 아니라 그걸 위해 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통째로 포기했던 거예요. 사랑했던 기억까지 지워버리려고 했던 어리석음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기억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해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단 들여다봐 주세요. 왜 미워하는지, 왜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감정을 마주하는 용기가 당신을 치유할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전히 제가 살아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영상의 마지막, 나는 화면에 이렇게 적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화면은 서서히 암전되었다. 조용한 현악기 선율이 흐르며 마지막 장면엔 한 문장만 남겨졌다. 끝. 그리고 시작.